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제2의 중심 최욱입니다. KBS 송수진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수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CBS의 변상욱 대기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변상욱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송현주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현주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최욱 씨? 네, 뭐 안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좀 존재감을 좀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봤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도 송현주 교수님 나왔던 그 JTBC 신뢰도 어떻게 1위가 됐는가. 그 프로그램 때 나오셨잖아요. 그 네, 때. 맞습니다. 조회수가 제일 아마 높을걸요? 거의? 예, 뭐 본방 중에. 저 때문이 아니라 손석희 사장님 때문이시고.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CBS 변상욱 대기자님, 그 CBS에서 줄곧 활동한 기자, 예. 그리고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네. 35년 4개월을 이제 거의 맞춰가는. 예,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는 CBS 라디오 등 뭐 더 활약을 하는데 그 이후는 잠시 휴가를 한 뒤에 퇴직이 되겠습니다. 와, 예. 그 대기자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박대기 기자처럼. 가장 이제 그 말이 효력을 발휘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헬스장 같은 데 가면 대기자가 있는 경우 런닝머신에서는 15분 이상 뛰지 마시오. 근데 이제 흔히 이제 기자들의 취재 보도를 지휘하면 보도국장이고, 예, 그 위에서 PD 아나운서 기자를 한꺼번에 지휘하게 되면 이제 본부장이 되는 건데, 하다 보면 어떻게 국장 본부장을 다 끝내버렸거나 그 급을 넘어서 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이제 대개는 논설위원실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전무 상무가 돼서 임원이 되거나 하는데, 현장에서 취재를 계속 하겠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냥 예우상, 뭐 나이 먹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뭐. 예우상 그렇습니다. 같은 나이대로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는 이렇게 그런 기자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K의 양 사장, M의 최 사장 등이 다 저보다 몇 년씩은 후배시기 때문에 예, 현역에 뛰는 분은 뭐 예. 저보다 언론계, 특히 방송계에서 나이 많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YTN의 정모 사장 빼고는 저보다 다 예. 경력으로는 후배인 것 같습니다. JTBC 손 사장도 저보다 2달 후배입니다. 손 사장 남기 어려운데. 그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을 좀 듣고 싶어요. 비판을. 왜냐하면 워낙 까칠하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글쎄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런 질문 잘 안 하는데 일단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절대 아닙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대해서는 뭐 본방사수가 제 원칙입니다. 물론 재미없으면 M본부의 S 땡땡땡땡으로 갑니다. 스트레이트로. 네, 갑니다만은. 네. 그리고 일단 이 프로그램의 의제 설정과 또 어떤 보여주는 결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뭐 다들 하고 있고요. 매체 비평을 주로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나름대로 늘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는 언론에 나왔던 이슈를 가지고 그 언론을 다시 언론이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의성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늘 뒤늦게 따라가야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넘어서려면은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거나 좀 더 시야를 넓게 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어떻게든 계속 마련돼야지, 안 그러면 나름대로 침체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지적들은 많이 하죠. 네. 그 재미는 있으나 전문성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디 교수님께서 또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재미없으면 바로 M본부로 갑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비판과 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는 이 따옴표 저널리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돼서 아마 2018년 하반기 정치권과 언론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 출신에서 국민의당
을 거쳐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죠. 최근 문정부의 통일정책과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신보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원주 의원의 발언 하나하나를 제목으로 강조한 자극적인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인의 노이즈 마케팅과 따옴표 저널리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논란이 된 이현주 의원의 발언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정희 같은 분이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통찰력이나 역사관이나 이렇게 경제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꿰뚫어 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천재에 가까웠다. 천재 대통령이었다. 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서 나타났다는 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행운이었던 거죠. 대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게 이 경제가 거의 파탄이 나고 있는데도 반대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지자 중심의 전체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이원주 의원의 발언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현주 의원이 이 소속 변경을 위한 공개 오디션을 자청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하실 건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대단히 자극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천재적이다 뭐 이런 어떤 또 그 이 찬양의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혐오와 그다음에 공포와 그리고 그런 어떤 맹목적인 추종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근데 그 의도는 뭐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만 이현주 의원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다소 부끄럽습니다만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개인의 어떤 변화무쌍한 행보가 너무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채식주의자로 아주 이렇게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기는 씹어야 맛이지 하면 재미는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흥미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최욱 씨가 말씀하신 거를 자료로 한번 검색을 이제 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015년 같은 경우는 박정희 독재 시절 긴급조치의 악몽이 떠오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때는 채식주의자였다. 예, 채식주의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변인 시절이고 그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굴욕 한일 협정을 맺어가지고 멋대로 강행했다. 이것도 이제 이현주 의원의 발언이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간첩 조작질이나 하고 종북몰이 하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나가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자한당 청년 특기 모임에 가서는 나는 왜 싸우는가? 한국 우파에 어떤 혁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우파의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채식주의자에서 갑자기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덤벼드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그 유튜브로 이현주 TV라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 수가 43,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올린 그 콘텐츠를 보면 대문 활짝 열고 무장 해제하는 대한민국, 게스트는 신원식 장군 이런 게 있었고 또 정부 주도 스태그플레이션, 뭐 비핵화 진전도 없는데 GP 폭파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이제 보수 쪽에서 생산할 만한 콘텐츠를 지금 계속 만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제 저널리즘적인 비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치인 발언이니까 발언에 대해서 직접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문화연구적으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영화 비평하듯이 이걸 스펙터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레토릭, 그러니까 이른바 수사학이라는 걸 넘어서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스펙터클이라는 게 보통 이제 액션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뭐 액션 영화를 만드는 방법이 어떠냐면 새롭고 재미난 액션들을 먼저 구상을 해요. 그다음에 그 액션을 이제 배열한 다음에 그걸 배열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짭니다. 그러니까 액션 영화를 보면 부분 장면 기억나는데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현주 의원의 발언의 그 스타일이 상당히 이래요. 특히나 요즘 발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극적인 것들을 쭉쭉쭉쭉 집어넣고 이걸 연결해보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말이 되는 언사가 아니거든요. 개별의 표현도 문제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쏟아대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액션으로 승부하는 일종의 액션 무비 같은 이제 그런 방식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이제 흔히 언론에서는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상을 결정 지을 때 시각적인 요소가 일단 55% 차지해버리고 그다음에 언어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음성 같은 것이 한 37, 8%,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지금 정 교수님 설명한 대로 제대로 된 콘텐츠냐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얘기냐는 한 7%밖에 그렇죠.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계속 이렇게 막말을 던진 다음에 언론이 다 보도하고 나중에 2년 뒤에 총선거에 가서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그 사람 활기차던데 목소리 쨍쨍하고 임팩트가 있던데 한데 그 내용이 틀렸냐 맞았냐는 7%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자신 있는 모습과 음성 이것만 이제 기억에 남아서 사실 선거에서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하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된 발언인 게 특히 요즘 온라인 시대 같은 경우에는 클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다운표 전례하고 물론 연결되는 거지만 짧은 클립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여러 개 만들기가 되게 좋은 컨텐츠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또 한 번 하면 한 10개쯤 잘라도 되는 그런 기사를 만들기가 되게 좋은 거라서 아마 기자들 입장에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떤 발언 한 주 보고 있다가 야, 오늘은 한 20개쯤 만들 수 있겠네? 이러면서 아마 전 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현주 의원의 어떤 막말이 쏟아진 그 시기에 기사 검색량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이버에서 이현주 의원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 7월에는 270건 정도였는데 최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막말이 집중된 최근 한 달 동안은 1,400건으로 5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급증한 시기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물론 언론사들마다 조금씩 보도의 내용들은 달랐지만 일단 나름대로 주제를 좀 뽑아서 기사를 낸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정치 시대, 보수 진격의 진보도 맞불 이런 경우나 보수 통합 명분 다시 반문연대 이런 건 나름대로 이제 이른바 야마 주제를 뽑아서 기사를 썼고 그 안에서 이제 이현주 의원의 발언이나 이현주 의원을 소재로 등장을 시킨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말로만 이제 제목을 따고 말로만 내용을 구성을 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뉴데일리 10월 29일자에는 특별재판부는 인민재판부, 이현주, 나라꼬리 독재, 다운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전자신문 10월 29일 이현주 전두환 시대 언급, 그때는 경제라도 좋았다 발언. 세계일보 10월 30일자 박정희는 천재적, 문정무는 전체주의, 이현주 말은 어디까지. 국민일보 11월 14일자 이현주 문재인 정부 폭주에도 야당 지리멸렬, 조선 후기 망국 상황. 파이낸셜 11월 22일자 이현주 문 대통령 안보 포기한 지경, 보수가 모여 나라 지키자. 지켜야, 나라 지켜야. 시사오늘 11월 21일 이현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 자살. 이런 표현을 썼고요. 뉴데일리 11월 21일자 이현주 운동권 좌파 몰아내는 게 나의 꿈.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다 다운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유난히 다운표를 해서 하는 기사나 기사의 형식들이 많고요. 특히나 어떠냐면 이건 송현주 교수님이 2006년에 쓰신 논문에도 나오는데 특정 시기에 제목에다가 큰 다운표를 쓰는 되게 이례적인 기사의 형식을 우리는 한 거의 절반 이하 정도 되는 그런 신문사들이 이런 식의 제목에다가 큰 다운표 쓰는 방식의 그런 이제 관행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는 중요 정치인들이 또는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필요한 어떤 인용이 필요한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발언한 것들을 갖다 쓰는 데 있어서는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요즘은 거의 관습화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웬만큼 얘기한 것들을 오면 바로 곧바로 받아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쓰는 그리고 그것도 제목이라는 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행태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이 보도들을 보면 이현주 의원의 발언을 마치 굉장히 기다려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런 기사들은? 일단 왜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쓰느냐면 지금의 기자들은 뉴스에 목말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매체 수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 매체에 종이 신문이든 혹은 인터넷 사이트든지 간에 채워야 될 어떤 지면이나 공간은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요. 반면에 기자들의 수는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하루에 이제 기사를 써느라고 허덕허덕 됩니다. 근데 그런
그때 그런 어떤 이현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SNS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그런 어떤 자극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면 아주 쉽게 자기에게 할당된 기사량을 채울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언론들의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처럼 약간 어찌 보면 경량급 정치인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 언론의 속성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인지도를 짧은 시간에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이제 어찌 보면 이거는 공생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이라 하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이슈를 선도하는 유력한 정치인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발언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아젠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거 이거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송 교수님 얘기하신 맥락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건데요. 일단은 기사량을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고.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는 화끈해서 한번 쓰고 비난받으면 비난받는다고 한 번 더 쓸 수 있고 거기에 댓글에서 이제 논쟁이 붙으면 논쟁 붙는다고 쓰고 이현주 의원이 나중에 사과나 변명하면 한 번 더 쓰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거죠. 정치부 기자들이 대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셀럽, 예를 들면 당대표를 맡고 있거나 대변인을 맡고 있거나 원내대표거나 또는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거나 이 사람이 말하면 잠깐 문제가 될 만한 또는 비중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실수하면 실수한 것 자체도 문제가 커지니까 그다음에 경계인, 1, 2는 못 들어오는데 그러나 경계에서 들어오고 싶어갖고 항상 주저주저 하면서 눈치만 보고 때를 노리는 사람들은 경계인. 그래서 정치 셀럽들이 하는 것은 그냥 싫어질 수 있지만 경계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자기의 유명세를 갖다 키워보려고 목적으로 하는 거는 데스킹에서 걸러야 되는데 데스킹에서 못 걸르는 거죠. 네, 그 정치인들의 그 욕망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 기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의 발언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여하거나 중요한 이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인의 어떤 발언의 태도, 수위 이런 방향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사실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찬양 발언이라든지 운동권 좌파, 망국적 상황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분열의 언어입니다. 정치에서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 분열시켜서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배척을 하고 이런데 분열의 언어들을 사용할 경향이 강한데 사회에서 그 분열의 언어들을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관용적이죠. 언론도 그렇고요. 그 분열의 언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논쟁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건드리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예로 들자면 과거에 동성결혼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논쟁을 해왔지만 결론을 못 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그런 이슈들을 선거 시기에 활용해서 자기 우군들을 확보하려는 그런 어떤 유혹들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미국의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것은 분열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언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들을 부추기는 거죠, 사실은. 그런 발언을 하도록. 근데 이걸 고스란히 언론에다 실어주고 그 내용에 집중해 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세 가지가 빠진 거죠. 이현주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그렇죠. 우리를 불러놓고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우리 정치사에서 우리 한국의 지금 이 상황에서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안 물었고 받아쓰기만 하고 끝났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기자들끼리 둘러앉아갖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랬을까? 왜 요새 맨날 저러는 거야? 자기들끼리 토의를 해야 되는데 안 했고 회사에 갖고 들어와서 데스크와 에디터와 기자 사이에 그 의원이 계속 그러는 이유가 뭐야? 그걸 맨날 이렇게 받았을 거야? 아니면 이게 의미 있는 정치 기사야? 아니야? 이걸 갖다 토론했어야 되는데 토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계속 거쳐야 될 것들을 하나도 안 거치고 그냥 그렇게 떠들었냐? 야 재밌다, 야 화끈하다, 받아 써라. 이거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는 그게 우리 언론의 위기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언론의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핵심은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은 뉴스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무시되어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현주 의원의 발언들에서 그 자극적인 용어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시의성도 없고 네. 또 이현주 의원의 발언의 영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주요한 어떤 정책 이슈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그분의 어떤 정치적 지위가 그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결국 그게 언론인들이 뉴스 가치가 없는 것들을 그냥 보도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제 언론이 스스로 전문성의 영역들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클릭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뉴스를 그냥 실어야 되는 거죠. 그런 판단들을 배제하고 물론 더 나아가서 그게 뉴스 가치가 있다면 진실성을 검증해야 되죠. 이현주 의원이 그냥 뭐 예를 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천재적이다. 개인의 판단이고 의견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발언들 하다 보면 결국 또 사실을 왜곡하는 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탈원전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마 반말이죠. 말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현주 의원의 말로는 아마 이은재 의원하고 비슷해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컨설팅 좀 그만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다리잖아요. 이은재 의원만 발언했다면 기다리잖아요. 자, 야지 놓는다.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겐세이. 겐세이. 얼마 그다음 전에 말은 네. 제가 예측했습니다. 저 양반이 알고 있는 그 나이대의 일본 말 중에서 이제 남은 거는 빠가야로 뭐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데 뿜빠이 그래서 아마 그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그러니까 결국 아무 가치 없고 기자들도 우습게 이제 여기면서 재미로 기다리는 그런 인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네, 자기를 갖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비보도에 보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거는 뉴스 아예. 가치를 판단해가지고 배제할 것들은 싹 다 해야 배제해야죠. 근데 제가 아까 자꾸 이제 산업형 비유들을 했는데 이게 저널리즘 산업의 구조적 위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비극은 뭐냐면 이런 양산형 기사, 말 그대로 그냥 클릭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양산형 기사를 쓰는 그런 다운 마켓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일종의 뭐 예능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른바 주류지들이 안 그래야 되잖아요. 네. 자기는 나름대로 뭔가 프로덕션 코스트, 즉 제작비가 들어가는 저널리즘, 퀄리티 저널리즘을 하려고 한다는 거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런 식의 양산형 기사들을 쓰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류 언론들도 사실 이제 거의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한 명의 이 받아쓰기를 잘할 수 있게 글을 제공해주는 분이 계시죠. 강현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 뭐 SNS에 올렸다면은 많은 언론들이 그대로 내려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 글이 쭉 퍼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강현재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좌파 정권 개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이데일리에서 옮겨서 따옴표로 썼습니다. 강 법무특보는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하면서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보수 정권 전직 대통령 두 분 살인죄 추범보다 더한 징역형 내려놓고 자신들은 자칭 국민들의 혁명으로 탄생했다. 착각에 빠진 좌파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금강일보 11월 5일자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다고 하죠. 네. 기사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언사도 그렇고 사용하는 어떤 언어의 질도 그렇고 사실은 이 정치인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런 방식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받아쓰고 있는 이 두 개의 그 어떤 신문사들을 비교해 보면 이거 아마 우리 학계에서는 표절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표절 킬러라고 하는 프로그램 돌리거든요. 그러면 표절률 80% 90% 나올 거예요. 거의 똑같은 워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복사해서 붙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긁어가지고 아마 붙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거는 기자도 아니라 뉴스 큐레이터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사 이 바이라인이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앉아가지고 남들 거 긁어와가지고 쭉쭉 해서 1분에 하나씩 뽑는 그런 기사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송수진 기자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보통 이거 이렇게 그냥 SNS 내용들 뭐 취재하라고 보통 지시가 내려오나요?
편하긴 하겠네요. 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쓰는 입장에서는 이런 그 발언 보도들이 좀 편한 측면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뭐 발언 일단 소스가 있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내용을 그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쓸 경우에는 정말 말이 되는 좀 핫한 내용들만 일단 쭉 그 블럭 설정을 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제 기사창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서술어만 사실 조금씩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기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했다, 주장했다, 강조했다, 뭐 비난했다, 비판했다, 뭐 촉구했다, 거듭 비판했다, 거듭 비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술어만 조금씩 바꾸고 그다음에 이 발언을 한 화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성태 원내대표라고 첫 문장에서 썼다면 그 다음 문장에는 김 원내대표, 또 그 다음 문장에는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주어랑 서술어만 바꿀 경우에는 기사 하나가 사실 뭐 정말 뚝딱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를 쓰기는 오히려 이제 난이도 측면에서는 쉽죠. 그런데 이제 이 기사의 가치를 기자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강현재 그 법무특보의 발언의 경우에는 KBS의 경우에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전혀 저희가 기사화를 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을 보더라도 주요 일간지의 경우에는 지면 보도가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낸 기사였는데 뭐 튀려다 고꾸라진다라는 어떤 비판성 칼럼에서 이 강현재 법무특보의 사례가 한번 소개가 됐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온라인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기사를 이제 뭐 정치부 기자가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온라인 팀에서 쓴 것인지는 네, 확인을 해봐야겠죠. 심지어 로봇 저널리즘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이거는 뭐, 예. 굉장히 공식화시켜서 포맷화시켜서 쓰기 되게 좋은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온라인 저널리즘에 있어서 이제 특징은 24시간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한 거잖아요. 뭐 이 신문 같으면 하루에 2번이나 3번 판 간다고 치고 방송도 예를 들면 뭐 메인 뉴스가 있으니까 그때만 하는 거지만 온라인은 계속 집어넣어야 되고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되지. 왜냐하면 다른 곳은 해버리니까 비교가 바로 되니까.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야 된다는 이제 부담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못 따라가죠. 결국 데스킹도 약해집니다. 담당 부장이 계속 자리 지키고 앉아갖고 데스킹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남아있는 당직자들이 어떨 때는 남아있는 인턴 기자들이 아니면 어쩔 때는 진짜 스위치를 꽂아놓은 로봇가 계속 올려줄 수 있죠. 왜냐하면 저쪽에 뜬 기사들 몇 개를 모아갖고 확 짧게 왜 하나만 똑같이 베꼈으면 표절이라고 하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확 짜집게 해갖고 조금씩 섞어서 쓰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면을 메꿔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분들의 어떤 처지나 뭐 그런 발언들의 동기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어떤 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가 하루에 뭐 기사를 10개씩 써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둘의 어떤 그 공생관계, 파트너십을 이해는 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이 독자들이나 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면 그게 댓글들은 대부분 다 이 양극화됩니다. 아 시원하다, 발언 잘했어.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여기 온갖 막말을 통해서 이제 또 비난을 하고요. 그게 뭐 박정희 대통령이 천재적이라는 말을 하면 그걸 읽은 독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와 그다음에 뭐 한계나 잘못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기존의 관념들에 따라서 쾌감을 느끼고 또 반면에서는 분노를 느끼고 이렇게 계속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분화를 시키고 양극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분열의 정치인 거고 그게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정치적 갈등들을 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없던 갈등들도 더 만들어내고 악화시키는 거죠. 결국 그분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정치적 동기와 언론의 어떤 산업적 필요 이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잘 작동할 것인가를 놓고 보면 하나도 덕볼 게 없는 그런 어떤 보도 행태와 정치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딱하다. 막말 정치인들의 그 발언들과 따옴표 저널리즘 남발하는 실태에 대해서 또 짚어보고 있는데요. 송순희 기자가 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요? 네. 영상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일단 라디오가 시사 라디오가 다 있기 때문에 시사 라디오를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정치인들의 페북을 먼저 돈 다음에 아침 9시 반 정도가 되면 각 당마다 이제 회의를 하니까 그거를 챙기다 보면 결국에 다 말말말 이렇게 해서 말을 챙기게 되는 일을 오전에 다 보내죠. 그 다음에 뭐 오후에는 뭐 이제 국회 상황에 따라 회의를 챙기거나 또 여야 만나는 협상 장소를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가죠. 약간 정치부 기사 그리고 약간 언론 기사라는 게 이게 하루하루씩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는 기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문에서 주말용으로 한 번씩 뭐 선임 기자들이 쓴다든지 이런 거 빼고는 특히나 뭐 방송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사를 쓸 기회가 거의 없고 하니까 기자들끼리도 이런 인터뷰를 이제 접했을 때 모여서 토론을 하면 그 토론 과정에서 이제 헤드라인이 뽑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 영남 쪽을 노리는 듯해 갑자기 박정희를 끄집어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이 잡히는데 그런 작업이 전혀 없으니까 제일 자극적인 따옴표에 들어갈 말만 이제 딱 꼽아내는 건데 안에서 데스크하고 토의해서 거기서 제목을 잡든가 기자들끼리 모여서 제목을 잡든가 아니면 큰 언론들이 어떻게 분석했나를 보고 그걸 따라가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다 생략된 채로 제일 화끈한 단어만 적은 키워드로 계속 제목에 잡히는 거죠. 사실 예, 보면서 좀 영상 보면서 이제 기자인지 타이핑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 나가는 기자가 되나요? 이거 빨리 해가지고 정리할 시간이라도 벌면 다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빨리 쳐야 되거든요. 왜냐면 발언을 이제 빨리빨리 쳐서 이걸 그 정확한 발언을 이제 빨리 쳐서 그 내용을 이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제 안에 전달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부 기자, 특히 능력 있는 정치부 기자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치부의 발령을 받으면은 타이핑 연습을 따로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치부에 보면 이제 꾸미라는 그 어떤 소규모 이제 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꾸미에서 이제 각 언론사 기자들이 친 그 워딩을 이제 톡방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톡방에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해서 뭐 조사가 틀렸다, 뭐 서술호가 틀렸다면 그걸 다시 또 정리를 해서 안에다가 올리고 그러면 그 워딩이 하나의 취재 소스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원내대표, 그다음 어떤 정치인 발언들을 계속 했다면 그 발언을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기자가 써, 이 발언에 대해서는 뭐 다른 기자가 쓰자 이렇게 일을 나누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정치부의 어떤 취재 과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워딩, 정치인들의 워딩을 받아 쓰고 그것을 소재로 해서 기사를 쓰고 이것의 무한 반복인 거죠. 기사라기보다는 녹취록이네요. 녹취록이죠. 녹취록 요약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맥락 잡을 시간은 없고 일단 그걸 잘 받아 썼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더 우선시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저렇게 타이핑 막 치는 건 없었잖아요. 수첩에다 그냥 몇 개 적어가지고 전화로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다 볼펜으로 쓰고 볼펜으로 원고지에 써서 제출을 하는 거니까 이게 빨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빠르는 거에 그 승부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면 볼펜에서 결정돼요. 맥락 잡는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요. 저는 그때는 다 받아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맥락을 잡고 중요한 것만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호들이 생깁니다. 네. 했습니다는 찍고 점 찍으면 했습니다라는 뜻이고 해서 나중에 결국 키워드 잡는 것만 남죠. 그래서 키워드가 한쪽에 쭉 남으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나름대로 제목을 뽑거나 아니면 핵심을 잡아가는데 요새는 백브리핑을 다 받아 써가지고 뭐 원고지량으로 뭐 수십 장을 갖다가 하루에 막 작업을 하니까 파스도 붙이고 뭐 다들 난리가 났는데 그때는 서서 쓰는 것, 빨리 쓰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저렇게 그냥 받아 적기에 일단 급급하는 모습이잖아요. 타자를 일단 쳐야 되는 게 급선무니까. 네. 이게 뭐 초연결 사회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저는 이게 지금 아까 기자들이 얘기한 것 가운데 몇 개 귀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사 라디오를 먼저 듣고 그다음 하루 되게 빠른 시간이 흘러가고 관성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이제 것들이 기자들마다 나오는 거죠. 이게 현재 언론 산업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를 되게 잘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도 아침에 시사 라디오를 한 경험이 있지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굳이 왜 정치인을 불러서 굳이 이렇게까지 묻고 있을까라는 약간의 자괴감이 들 때가 좀 있었어요.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궁금하진 않았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그리고 사실 엊그제 또 나왔던 얘기인데 그걸 약간 더 잡아서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인하고 뭐 이런 식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또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또 듣고 그걸로 기사를 쓴다고요. 그럼 그 기사의 내용에 바탕을 둬서 누군가의 또 발언을 취재하고 그 발언의 바탕을 둬서 또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이런 식의 무한 순환 반복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의 연결고는 결국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의 입에서 어떤 걸 끄집어내느냐가 결국은 정치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핵심 요소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혀지고 있는 건 왜 이 정치인에게 이런 발언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퀘스천 마크가 사라진 채 정치인으로부터 약간 더 색다른 이야기들을 얻어내는 것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베껴 쓰는 그런 어떤 저널리즘의 형태가 돼버린 좀 불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1970년대 초에 이걸 발표 저널리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가 그 다음에는 인용 저널리즘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이걸 그냥 leave it there. 그냥 냅둬.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써주고 말자고 이런 식으로 이걸 맹목적 인용 저널리즘이라고 한 칸 더 나아가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인용 저널리즘,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좀 귀엽게 불러줍니다만 사실은 맹목적 귀차니즘에 의한 맹목적 받아쓰기나 아니면은 무비판적인 언론 관행에 의한 맹목적 인용 저널리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렇게 받아쓰기를 하다 보면 이게 받아쓰기가 되게 무서운 이유가 이게 받아쓰기를 하다 보면 타자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정치부에 있을 때 느꼈던 거는 받아치기를 하다 보면 기사를 받아치기 한 내용으로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 취재 소스는 받아치기 한 워딩 그 자체인 거죠. 사실 국회라는 곳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정책들이 결정이 되고 또 돈이 집행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곳인데 또 사람들의 얘기도 많은 것이고요.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제가 된 채 오로지 이 정치인들의 입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선이 고정이 한번 되다 보면 모든 기사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나오고 한 워딩 그다음에 나오고 그다음 서술어 나오고 서술어는 각 문장마다 조금씩 바꿔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버리면 아까 VCR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정치부 기자라면 정치부 기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의 어떤 정책을 비판하고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입에만 주목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이제 펼쳐지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송수진 기자나 뭐 정준희 교수나 아니면 변상욱 기자님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제가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보도하는 그런 어떤 정치 관련 기사들이 어찌 보면 리얼 이벤트, 실제 사건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 어떤 법안이 지금 계류돼 있고 왜 그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고 이런 정책이 통과됐을 때 법안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유치원 3법 가지고 박용진 3법 가지고 이제 크게 논란이 붙었는데요. 그게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정치 뉴스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비시켜서 이제 의사 사건 혹은 유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이벤트라고 그러는데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찌 보면 전당대회까지도 이제 수도 이벤트라고 하는데 다 말잔치잖아요. 말잔치. 말이 만들어내지고 그게 또 말을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돼서 실제로 이 정치 기사가 이 무한대로 증폭되는 거죠. 정치 뉴스의 과잉인데 실제 그런 과잉된 정치 뉴스가 실제 정치적인 이벤트들은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 숨겨져 있는 거죠. 아까 보니까 뭐 라디오 프로그램 일단 다 받아 적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의 페이북, SNS 글들을 보면서 다 체크한다라고 나왔어요. 이 아까 강현재 그 법무특보 이야기도 나왔지만 SNS 글의 보도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쪽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네. SNS 같은 경우는 그런 수도 이벤트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초선 국회의원, 젊은 국회의원이 기자 간담회 할 때니까 좀 모이십시오 하면 가나요?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거물급 정치인들이 그런 수도 이벤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걸로는 부족한 거죠. 수도 이벤트마저도 이제는 부족한 겁니다. 정치 뉴스의 과잉의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더 많은 이벤트들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근데 아까 24시간 뉴스 말씀하셨는데 SNS란 거 그게 딱 맞는 거거든요.
그냥 뭐 경량급 정치인이나 별로 뭐 영향이 없는 사람도 SNS를 통해서 계속 뉴스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뉴스 가치가 없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뉴스 가치가 있는 것처럼 윤색을 하려면 그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꼭 필요로 거죠. 그래야 뉴스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기레기라고 막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레기의 본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뉴스 가치가 없는 것을 어떤 약간의 비틀기나 제목을 활용해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독자들이 그걸 제대로 된 뉴스라고 소비하게 유혹하는 게 저는 기레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SNS의 어떤 발언들을 보도하거나 혹은 여기 말하고 있는 그런 다운표 저널리즘, 뉴스 가치가 없는 것들을 다운표 저널리즘의 형태로 보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레기라는 비판이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찌 보면 뉴스라고 하는 공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메인 뉴스 시간이 40분이든 신문이라고 하면 몇 면까지만 있고 그중에서 정치면도 또 할애받은 면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들어갈 뉴스는 한정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표 저널리즘이나 다운표 저널리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진짜로 나가야 될 정치 뉴스는 이제 못 나가는 건데 그중에서도 제일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실제로 정치부 기자의 역할은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정치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현안이든 민원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치인들한테 전하는 게 정치 뉴스냐 아니면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정치 뉴스냐의 어떤 진짜 코퍼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SNS에 뭐 24시간 늘 떠 있는 건데 실제로 그중에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또는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모아서 정치인들한테 전달하는 쪽으로 이제 정치 뉴스의 어떤 큰 틀,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요새 하는 거죠. 그 변상욱 기자님보다는 후배들일 텐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각 언론사의 신문사들의 어떤 중견 기자들, 50대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 저널리즘의 어떤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혹은 뭐 위기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어떤 지금처럼 그런 어떤 저품질의 그런 어떤 기사들이 난무하는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은 지면을 줄여야 된다. 뉴스 공간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 온라인판 하루에 뭐 2번씩 갈아엎고 또 종이 지면 만들고 뭐 또 기자들이 뭐 팟캐스트 하는 기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사량을 줄여야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 수 있고요. 기사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기사들은 기사가 되지 못하겠죠. 근데 이게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약간 자조적으로 결국은 답은 그건데 그게 가능할까?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지적했지만 이게 일종의 러다이트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기계가 문제니까 기계를 부시자라고 하는 반응하고 똑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안에서 생겨나야 되는 게 뭐냐면 SNS의 저널리즘의 문제는 너무 손쉬운 창구라는 거예요. 정치인도 발언하기 되게 쉽고 거기 기자들도 갖다 쓰기가 쉬워요. 심지어 카피하기도 쉽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 퀄리티를 보장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정치인 발화자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편집자인 데스크가 있다고 치면 기자가 이 중간에서 사실성의 여부들을 이제 인터뷰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한테 묻고 되묻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데스크하고 또 묻고 되묻고 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결국 초기의 대화와 후기의 대화가 결국 편집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SNS는 사실 그 과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되묻지 않잖아요. 적어도 기자회견은 되묻기라도 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기자회견은 질문을 기자가 던진 걸 얻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사실 SNS 왜 많이 쓰는지 아세요?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받기 싫어서 쓰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케이스잖아요. 이재명 지사 SNS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자들한테는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왜 자꾸 뭔가 묻고 캐물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편한 걸로 얘기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또한 데스크가 제대로 가지고 SNS 긁고 왔냐라고 얘기를 걸고 있지 않고 그냥 알아서 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적어도 전통적인 저널리즘 안에서 유의미하게 작동했던 이렇게 확인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저널리즘의 가치나 어떤 뉴스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진 상태. 저는 이 부분을 SNS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형태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는데 왜 사라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묻는 게 맞다고 봐요. 실제로 저희가 강효상 의원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강효상 의원이 했던 얘기가 내가 페이스북에 다 적어놨는데 왜 다시 왔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내가 내가 밝히고 싶은 내 입장을 말을 했으니 이걸 참고하라 이런 내용인데 사실 기자들이 궁금한 거는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왜 올렸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그 기회 자체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악순환인 것 같아요. 예. 그게 1970년대, 80년대까지 언론에 대해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적인 관점에서 언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은 언론이 중간에서 그 정치 영역과 그다음에 시민 영역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왜곡시키고 또 스스로 권력화되는 부분. 그래서 정치가 미디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되게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 이전 시대처럼 정치인들이 대중들을 직접 만나고 그 과정에서 왜곡도 없고 서로 소통이 활발해지는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이상적인 상황인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인터넷이 등장하고 SNS가 등장해서 정치인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언론의 매개 없이 직접 유권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거기 댓글을 통해서 또 그 대중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 어찌 보면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은 다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어떤 그런 SNS라는 새로운 소통의 수단을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기획에 따라서 활용하고 또 그걸 이제 또 이 기자들이 또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고 그런 게 이제 계속 돌고 정치인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 또는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면서 이게 자기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 본인이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있다고 들었는데 송수진 기자? 네네. 그 최근에 막말을 잇따라 한 이현주 의원의 경우에 구글 빅데이터 프로그램으로 이 검색량, 이현주 의원에 대한 검색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그 최근 한 달간 평균 지수가 32였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의 뭐 차기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에는 평균 지수가 17이었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현주 의원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든 부정적인 기사든 결과적으로는 이 인지도 혹은 관심도 차원에서는 확실히 좀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다른 빅데이터 반응 있었잖아요. 예, 이게 그 빅데이터 분석 업체가 이런 이현주 의원의 박정희 역대 대통령 중 천재적이라는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마 이게 이현주 의원이 쭉 올라가는 주되게 계기가 됐던 첫 케이스일 텐데 그래서 주요의 그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 언급된 그런 감성을 분석했더니 긍정 부정 비율이 약 2대6 내지 3대7 정도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정치인의 발언의 대부분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요. 예, 2대8 내지 3대7 정도로 나타나면서 부정이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송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거에 대해 부정 감성들이 많이 충전돼 있는 그런 상태고 그걸 되게 자극하고 그걸 발언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많이 퍼졌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느냐도 아니고 동시에 대중들이 이런 부정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좀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SNS를 이용한 막말 정치 또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보도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또 가짜뉴스, 허위 정보 유포에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SNS 글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달 11일이었죠.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억 달러를 북에 송금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긴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사들이 받아서 그대로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동아일보 11월 11일자 홍준표 송이버섯 담례 제주산 귤상자 귤만 들어있다 믿는 국민 얼마나 되겠나. 중앙일보 북간 상자에 귤만 있다 믿는 국민 몇 되겠나. 조선일보 정치권 귤 200톤 북선물 설전 귤만 보냈나. 얄팍한 의혹 그만. 쿠키뉴스 정의당 홍준표 귤상자 발언 한마디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따옴표로 이렇게 처리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이 내용들도 좀 분석해 볼까요? 이것도 뭐 계속 얘기한 그 SNS에 왜 올리는지 정치인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제 그런 식의 것이고 이거를 또 갖다 쓰는 언론들의 의도도 이제 뻔히 보이고 그 게으름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은 의도성의 문제가 이제 더 큰 거죠. 예. 말한 사람의 의도와 그걸 가져다 쓴 사람의 의도가 정확히 만나고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변 기자님 이런 기사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마치 이런 기사를 읽으면 연예 기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개와 아무개 사겨 열애에 빠져. 드라마에서 아무개와 아무개 이혼 어느 드라마 몇 편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홍준표 전 대표의 이 오랫동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 벌써 머릿속에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발언하면 어디 정도는 쓸 거야. 근데 어디는 안 쓰다가 얘들이 쓰면 할 수 없이 쓸 거예요. 최초의 발언 자체의 사실성이 의심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인 건데 아까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주장과 의견의 측면이라면 이건 사실성이 상당히 심각히 의심되는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인데 그거를 쓰잖아요. 근데 요 쓰는 데 과정에서 마법의 효과가 일어나요. 이 게이 터크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되게 유명한 이제 그 언론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심스러운 사실을 직접 보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그 의심스러운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의 발언을 보도한다라고 그래요. 그럼으로써 발언 사실은 사실이 되거든요. 발언했다는 사실 자체를 보도한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면책이 되는 걸 뿐만 아니라 웃긴 건 뭐냐면 특히 온라인 시대에는 이게 누가 얘기했는지가 좀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귤상자에 뭐가 들었을까라고 발언해라는 사실이 그 발언자가 빠지고 귤상자에 뭐가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둔갑해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 게이 터크만이 이제 제시한 걸 그걸 꼭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의혹이 있을 때 기자들은 이제 첫 번째로 그 의혹을 스스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밀 문서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기 열람할 수 없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검증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좀 뭔가 보도할 가치도 있고 약간의 심증도 있다. 그럴 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결국은 믿을 만한 사람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인데 기자는 사실을 보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인데 사실인 것처럼 혹은 사실에 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기자들의 방편, 뭐 방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첫 번째로는 과연 이 발언 자체가 그 의혹 자체가 검증이 불가능한 것인지 혹은 검증이 정말 힘든 것인지 혹은 상당 시간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의심스럽죠.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정치권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까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런 의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홍준표 전 대표는 저걸 의심하고 있을까 실제로 실제로 저 귤상자에. 근데 이게 외국 같으면요 이런 발언들은 어찌 보면 정치 생명을 내놓고 그렇죠. 해야 되는 발언입니다. 그 정도로 강한 발언이에요. 정치인이 어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지극히 신중하고 그다음에 책임지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정치의 기획에 따라서 너무 쉽게 이렇게 툭툭 던지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한 거죠.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한 팟캐스트에 이런 말을 한 적이 나와서 이제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BBK 관련돼서 이제 자기가 가짜 편지 미국에서 온 김경준의 편지를 띄운 적이 있는데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홍준표 대표의 답이 법무부 장관 시켜줄 줄 알았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 유력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 그런 중요한 정치적 발언하는 동기라는 게 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면 참 이해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그런 어떤 지극히 사적인
야심에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참 서글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보람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이 발언을 믿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네, 믿는 듯한 댓글을 제가 한번 좀 발췌해 봤는데요. 헨리 초라는 분이 이번에 북송한 감귤 상자 중에는 많은 돈과 북괴 특공대가 이용할 가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다고 한다. 라고 썼고요. 하트 사랑님께서는 귤 상자에 귤만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운하지 얼마 줬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 최현영님은 홍 전 대표님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국회 간첩들 싹 쓸어버려야 이 나라가 이 꼴이 안 납니다. 도대체 나라를 통째로 북한 갖다 주려고 하는데 무슨 경제가 살아나겠어. 뭐 이런 글들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로 확정돼 있잖아요.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네. 이걸 노린 거. 그럼요. 노린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제가 생각난 건데 그 홍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강하게 느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정치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얘기다라고 아까 그 정도로 크게 안 와닿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말씀이 맞죠. 익숙해졌고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선거 시기에 그런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선거 시기에 그런 온갖 의혹들이 난무하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패자는 승복의 의미로 그동안 제기됐던 온갖 고소고발건을 다 취하를 하고요. 또 승자는 승자의 아량으로 또 그걸 다 취하합니다. 네. 취하고 그런 의혹 제기되고 온갖 뭐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투표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했던 유권자들은 뭐가 되나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려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또 개인 경우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또 피식 웃게 되고 이렇게 정치 문화 자체가 대단히 그런 어떤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관대한 그런 걸로 바뀌어온 거죠. 언론이 도와준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언론도 당연히 거기에 일조한 거고요. 네. 그게 파트너십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어떤 누가 이제 예를 들면 그걸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언론이 이 무비판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놀아난 게 아니라 서로 잘 아는 상태에서 공조하고 서로 거기서 이익을 봐온 거죠, 사실은. 우리처럼 정치권과 언론계의 장벽 자체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K본부에서 아침에 이렇게 회의하다가 네. 청와대 대변인으로 점심 때 가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뭐 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기자하다가 정치인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뭐 늘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자하다가 정치인 하다가 다시 언론사 사장으로 바로 넘어오는 경우도 뭐 흔히 있던 일 중에 하나. 뭐 예전에는 뭐 심지어는 유신 기자도 있었습니다. 공화당에서 일하다가 70년대는 공화당에서 일하다가 저 그냥 언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발령이 날 수 있는 당에서 바로 언론사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새마을 기자도 있었습니다. 새마을 기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유형이 오랜 세월 계속되면서 언론과 정치권의 그 어떤 장벽 또는 내지는 어떤 고유의 영역이라는 게 다 허물어져 갖고 다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무감각해지는. 네. 네. 최욱 씨 질문해 주세요. 그 편견이길 바라면서 제 느낌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막말 오늘 하필이면 또 소위 이제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사실 막말 소위 보수뿐만 아니라 뭐 진보 쪽 정치인들도 막말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진보 정치인의 막말이 있을 경우에는 좀 거친 표현으로 박살이 나는데 이 보수 정치인의 막말은 그 캐릭터화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요거 저의 편견을 좀 바로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진보 정치인의 막말 사례들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안 됩니까? 보수보다 적다고는 감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센 것들도 있었죠. 이정걸 의원이 이제 했을 때는 다 같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걸 제목에 그 글자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니은자로 시작하는 네, 알겠어요. 네. X인데 이걸 활자로 그 자리에 넣어야 되느냐? 그럼 제목인데 X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참 난감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진보 진영에서도 우발적일 때도 있고 나름대로 뭐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막말이 심할 때는 또 심하게 나올 때가 있는 거죠. 네, 2012년 당시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대로 한겨레에서 2012년 8월 8일자에 이종걸 최고위원 트위터에 박근혜 뭐뭐 이렇게 따옴표로 그대로 글을 써서 기사화했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때 당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선거철이니까 또 선거전이 치열해지면 그런 것들이 막 나오죠. 예를 들면 좀 걸크러시하게 접근하는 경우는 이제 진보통합당의 이정희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후보니까 나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다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건 정치적인 접근인데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완전히 감정적인 언어를 사고 그 X라고 바로 들이미는 거는 이때로서는 뭐 사실은 저 진영에서도 저런 말이 나오나 하고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 머뭇머뭇하는데 용감하게 그냥 바로 제목에 써버린 신문도 있는 거죠. 경향신문도 여기 보니까 그 단어가 고스란히 실려 있네요. 따옴표를 딱딱 쳐갖고서 크게 제목에다 뽑았네요. 저런 기사에 대한 비판은 그 당시 많이 없었습니까? 저널리즘 측면 쪽에서 전문가들의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필요는 있지만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막말이나 뭔가 정책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센 말들을 많이 하는 정치인들은 좀 더 보수적 정치인들인 건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진보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질적으로도 훨씬 더 셉니다. 보통 보수적 정치인들이. 근데 책임은 진보적 정치인들이 훨씬 많이 져요. 그리고 되게 창피해하고 약간 부끄럽다 그러고 사과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수적 정치인들은 별로 안 그런 편이거든요. 오히려 그게 자신의 브랜드가 돼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전 왜 그러냐고 생각하면 바로 언론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보수적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진보지는 일부 공격하는 정도 수지만 보수지들은 대체로 중립적으로 보도하거나 외로 유포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치인이 그런 식의 말들을 하면 진보는 비판하고 보수도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도 당연히 진보적 정치인들한테 훨씬 더 많은 책임을 묻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발언했던 분들은 결국은 사과했거나 뭐 사퇴했거나 물러났거나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보수적 정치인들은 아이돌이 되잖아요. 예. 이건 언론의 매개 형식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종걸 의원도 그 당시에 한 이틀 버텼어요. 내가 할 말 했다. 그랬는데 이제 주위에 다른 정치인들, 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도 그냥 뭐 엎드려 비세요. 뭐 이런 말들도 하고 뭐 그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이제 주요 언론들이 거의 십자포화를 가했죠. 이게 할 말이냐, 뭐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과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민주당 2013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민주당 홍익표 당시 이제 원내 대변인이 그 박정희 대통령과 그 당시에 뭐 일본 유신 시절에 어떤 몇몇 정치인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저서에 나온 귀태라는 말을 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귀태의 후손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이라는 말을 썼다가 이제 그 말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원내 대변인을 사퇴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죠. 이런 어떤 막말을 대하는 게 결국 우리 언론의 그런 어떤 정파적 지형이랄까요? 이런 것들 당연히 반영돼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왜 보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막말을 많이 하냐? 뭐 그건 저도 이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사실 지금의 정치인들이 뭐 젊은 시절을 다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온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70년대에 과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다? 야당 정치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국가원수 모독죄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로 거치면서 어떤 많이 완화돼서 민주화 이후로 사실 완화되긴 했지만 일반 시민들도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뭐 체제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걸리 보안법에 걸려서 그런 어떤 곤욕을 치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내면화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그 당시에 좀 보수적인 정치인들이나 혹은 어떤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뭐 온갖 혐오 발언들을 그냥 쏟아냈죠. 일상적으로 뭐 빨갱이다 뭐 그죠? 그런 말도 편하게 했던 거죠.
그런 계절은 이제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떤 진보 정치인들, 뭐 지금 여당이 됐지만 진보 정당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내면적으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 경계심이 더 강한 거죠. 경계심이 더 강하고, 반면에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민주화 이후에 계속 이제 정치 사회화 됐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막말들을 뭐 팟캐스트나 댓글 같은 데서 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대 대선 때도 이해찬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요? 네. 자기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할 때에 쓰던 늘 단어일 것 같은데 그게 무심코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괴멸이라는 단어. 예. 파쇼, 괴멸 이런 단어들이 일상에서는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 근데 운동하다 보면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 그런 단어가 이제 정치인 돼서도 정제되지 않고 그냥 툭 튀어나왔던 것 같은데 민주 정치로 가는 노정에 있는데 괴멸 뭐 이런 식의 전투적인 용어를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스스로 자임하는 진보 진영에서 썼다는 거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말실수인지 뭐 의도를 갖고 한 표현인지 막말인지 이것도 구분하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도를 갖고 한 거냐 실수냐 아니면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죠. 아니면 실수를 했는데 엄청난 의도가 담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초원 복집 사건이죠. 네. 경상도 쪽 진영 쪽 기관장들이 모였는데 야 우리가 남이냐?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든 뒤집어야지. 같이 도와야지. 이런 식으로 충동질을 갖다 하는 장면인데 뭐 실수로 튀어나온 말이라고 꼭 할 수도 없는 정도의 말인데 그 의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역 감정을 확 부추겨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밀어붙여야 돼라고 하는데 지역 감정이 좀 무리라도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지역 감정 부추겨서 좀 안 됐지만 밀어붙이자고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아마 한때 제가 어디서 발표해서 들은 건데 퍼핏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누군가 쓰더라고요. 외국의 어떤 학술 대회에서 발표장에서. 그게 이제 꼭두각시 저널리즘인데 정치인들이 말 실수인 것처럼 하면서 은근슬쩍 의도된 형태로 정보들을 흘리거나 이렇게 해서 언론에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획들을 현실화한다. 우리나라의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뭐 왼팔인지 오른팔인지라고 이야기되던 장관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비보도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수천억이 있다더라. 노태우 대통령이죠. 그 말을 흘렸는데 비보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다음에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장관직까지 사퇴한 걸로 아는데요. 실수인데 사실은 그게 과연 실수인지 아니면 그 개인이 이 서석재 장관 개인이 희생당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정치 세력에게는 결과적으로는 큰 이익이 됐거든요. 전직 대통령을 이제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도권을 쥐게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 기자들이 그런 막말을 판단하고 막말을 이제 넘어서서 그런 말실수, 그다음에 기획된 의도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기자의 어떤 개인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몇천억 발언이 확 나왔는데 몇 명이 들었는데 저걸 확인한 다음에 써야지라고 기자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실전적인 고민이 거기에서 항상 놓여 있는 거죠. 네. 최욱 씨는 뭐 이렇게 안타까운 정치인 없어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나올 만한데 안 나온 정치인들이나. 아, 막말 사례로요? 네, 그렇죠. 일종의. 뭐 김진태 의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없더라고요, 원고 보니까. 네, 그분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거든요. 막말계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여기에 올려주지 않으면 너무 딱하다. 뭐 어떤 가치를 갖고선 기자들이 판단하는 걸까요? 글쎄요. 어떤 사례가 일단 최욱 씨 떠오르는 뭐 센 말이 있다면. 백남기 농민 그때 아마 이제 그런 발언을 했을 겁니다. 그 물 좀 세게 쏴서 다친 것 같고 뭐 그렇게들 난리냐라는 발언 아직도 저는 가슴에 사무쳐 있거든요. 그런 발언은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발언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앞에서 다뤘던 이현주 의원의 발언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막 받아쓰기 보도가 많이 안 나왔었나요? 그 따옴표로? 그러니까 일부가 나왔는데요. 지금처럼 그렇게 확산되는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명백히 증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플러스 이제 증오의 문제를 담고 있고 이게 이제 지나치게 극단적인 이제 발언의 형태니까 김진태 의원의 그런 발언들 같은 경우 일부는 이제 의도적으로 좀 갖다 쓰거나 이렇게 약간 상당히 마이너한 언론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하긴 했는데 메이저에서는 그걸 쓰기조차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들이 없지는 않았겠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김진태 의원은 뭐라고 설명을 할지 되게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에 부산에서 부산 마산 이제 민주화 운동이 확 터지잖아요. 그때 느낌은 이제 끝까지 왔구나라는 느낌인데 아마도 김진태 의원은 그 농민이 시위 도중에 사망하는 걸 보면서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전태일열사라고 부르는데 한 사람의 희생이 어떤 나비 효과로 파급을 크게 불러올 건가에 대해서 이미 뭔가 이렇게 감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수구 보수 쪽을 갖다 결집하는 쪽으로 자기도 거기에 확 그냥 쏠리는 쪽으로 자기 세력을 갖다 계속 안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위세를 유지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뽑아내는 그런 양태를 보이죠. 네, 정치권에 만연한 막말과 허위 폭로전, 언론의 따옴표 보도 하나의 공식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같은 행태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그 첫 지점을 짚어본다면요. 기자 생활 중에서 제일 떠오르는 거는 이때부터가 아닌가 하는 건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도와주시면 역시 공업용 미신 발언이 공업용 미신으로 입을 다 이렇게 쓱 바꿔버릴까 보다라고 하는 발언이 정치권에서 막말로 정치판을 갖다 흔들면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는 발언으로는 제일 기억에 나기도 하고 제일 아마 최초 같은 느낌. 1998년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김 대통령이 미싱으로 박아야라고 이제 따옴표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에는 당연히 이제 대놓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런 조건이었었고 언론의 자유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민주화 이후로는 이제 언론들이 굉장히 진격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언론도 상업화도 또 동시에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정치인의 발언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는데요.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DJ 정부 들어선 이후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권력자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정치인의 비판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상당히 상스러운 말들을 써가면서 하는 것들이 언론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가져다 쓰는 말들이 되기 시작했다고 봐요. 이게 이제 민주화의 효과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어떤 이런 식의 말들을 쓰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공개된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비록 비난은 받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와서 더 심해졌다고 보거든요. 어린애들까지도 다 입에다 욕을 올리고 이제 이런 식의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많을 정도였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땐 언론들은 그거를 상당히 방관? 네, 방관하거나 조장하거나 고소해했거나. 네, 왜냐하면 그들이 사적 영역 안에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가 수면 위로 계속 올라왔고 그걸 방조하는 것이 실제로 권력의 어떤 탈권위주의를 조롱하는 데 굉장히 쓰기가 좋은 그런 형태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게 사라졌냐면 그러지도 않았던 거죠. 그 기세는 계속해서 가서 이건 정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뭐 SNS도 결합되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제 정치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런 상당히 센 발언들이 그냥 수시로 떠도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따옴표 저널리즘이 가장 극에 달하는 때는 아무래도 선거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15대 16대 대선판 뒤집은 이회창 자녀 병역비리 허위 폭로전 요 때를 한번 되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상황들과 이제 그때 나온 보도들 또 어떤 따옴표 저널리즘이 있었는지 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그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 면제에 관한 의혹들을 이제 당시 민주당인가요? 새천년 민주당인가? 예. 그러니까 당이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예, 방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죠. 당시 여당에서 제기를 했고 그 이제 의혹 제기와 그 과정들을 주도한 사람이 이제 김대업이라는 사람인데 언론은 저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어요. 기록은 뭐 파기됐다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언론은 의심만을 계속 양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체 조건의 몸무게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제 깡마른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그냥 상식적인 추정일 뿐이고 실제 그런 조작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선에서 끝내야 되고 그 이슈를 정리해야 되는데 언론들은 그걸 계속 양산한 거죠. 특히나 이제 이회창 후보의 낙선을 바랬던 언론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양산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가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의혹은 의혹으로 남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국 언론의 정파성을 뭐 진보든 보수든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물론 이슈 자체는 뉴스 가치가 있는 이슈였죠. 그러나 이제 이 폭로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료의 어떤 신빙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만 좀 지나면 더 이상 이제 뉴스 가치로서 작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밀어붙인 거란 말이에요. 사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뭐 선거가 뒤집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이거는 내가 밀리면 안 돼. 계속해서 물고 있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물었던, 다시 말하면 뉴스 가치가 새로운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나왔었던 이제 그런 방식이었었고요. 이게 또 이제 KBS 문제하고 또 연관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KBS는 정권에 따라 좀 다른 보도들을 하는데 그게 KBS 전반이 되게 뭐랄까 사쿠라 같아서 이른바 그런 거냐 하면 사실은 내부적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누가 사장이 되느냐라든가 누가 보도 책임자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인데 이게 이제 이를테면 1997년 당시에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기존의 여권에 의해서 이제 구성돼 있던 보도 쪽이 이거는 거의 보도를 안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19건 정도에 그친 거로 이제 나오는데 이게 2002년 당시로 이제 가면 두 번째 문제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보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보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그 군 검찰 내사 자료에 관련된 그런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건 넘게 이제 쏟아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한 언론사 자체의 정파성이라기보다는 언론사를 구성하는 보도 쪽의 일정한 정파성 같은 것들이 작동하면서 정권에 따라 달리 나타났던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그 특혜 취업 의혹, 국민의당 대선 직전에 문준용 씨와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동료가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증언한 음성 파일을 입수했다면서 공개를 했는데요. 당시 국민의당이 의혹 제기를 전한 언론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 주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이 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온 건데요. 민주당 측은 흑색 선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아빠가 하란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지난 2008년 9월부터 문준용 씨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녔다는 동료 A씨의 발언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시로 준용 씨가 2006년 말 한국고용정보원에 원서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당은 고용정보원이 문준용 씨의 취업 의혹을 감사한 적이 없다는 TV조선 보도도 인용했습니다. 어제 TV조선 보도에서 당시 고용정보원 감사는 2010년 1월에 퇴사한 문준용 씨에 대한 감사는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네, 당시 TV조선 보도가 또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변 기자님, 당시 상황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음성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다들 음성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이미 크게 터졌을 건데 저걸 뒤늦게 이제서야 갖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씩 이제 의혹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보도를 안 했습니다. 아마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TV조선 같은 경우 조금 그렇게 처음부터 막 달려들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또 이걸 갖다가 음성 파일 자체를 갖다 공개해 버리는 과감한 진척을 보였고 그러면서 또 뒤에다가는 역시 자기들이 얼마나 이 건에 대해서 실적을 올렸는가에 대한 한 줄을 갖다 끼워 넣기를 갖다 하는 묘한 그 태도를 보이죠. 이게 뭔가 약간의 언론의 사실 약간 비열한 모습 같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세가 어디로 기우냐를 갖다 항상 한 걸음 뒤에서 쳐다보다가 뭔가 이제 될 것 같다 그러면 확 달려들어서 뭐 처리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
기억나는 거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당사자 있잖아요. 아, 제가 당시에 그 국민의당 출입 기자였는데요. 그때가 5월 5일에 이 의혹이 터졌었는데 5월 5일이 사전선거 운동일이었고 그러니까 사흘 뒤가 이제 선거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녹취록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소문을 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이 제보를 한 사람이 건너 들었다는 것이 녹취 파일 형태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었을 때도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이 내용을 그 공개를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큰 어떤 결심을 했을 텐데 결심을 한 사람의 어떤 목소리치고는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마치 어떤 도망갈 구멍을 군데군데 마련을 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안에 데스크에 보고를 했을 때는 도저히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스가 누군지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도 철저히 함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9시 뉴스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았고 그러면 기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기사는 쓰기는 써라라고 해서 이제 결국 온라인으로 저희가 유통을 시켰거든요. 근데 사실 온라인 기사도 기사인 것이고 지금 제가 제 이름을 검색을 해도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기사가 지금도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스크 뒤에 숨은 것이고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쓴 따옴표 저널리즘 뒤에 숨은 거죠. 뭐. 흑역사. 흑역사죠. 너무 강조하시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2012년 대선 앞두고도 그 NLL 포기 공방 이 부분은 그 최욱 씨가 관심이 많던데요. 네, 그 2012년 대선 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NLL 공방 상당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당시 보도들 보면은 정말 따옴표를 아주 잘 많이 활용했는데 조선일보 2012년 10월 19일자 노 정상회담 직후 NLL 땅 따먹기 하듯 발언. 중앙일보 노무현 수도권 미군 다 내보낸다 해. 동아일보 노 NLL 발언은 대북 게이트.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언론들이 의혹만 계속 보도를 하고 분명한 탐사 보도나 취재를 통해서 결론을 안 내려주니까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문제도 갑자기 확 불거져 갖고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NLL을 비롯해서 비무장지대에서 뭐 이런저런 초소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문제들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거냐, 국방을 포기하는 거냐, NLL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넘겨주고 한강으로 그러면 간첩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되는 거냐라고 한 논란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언론의 책임만은 아니다. 그런 어떤 그 받아쓰기를 하게 되는 게 첫 번째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가 그 계속 그것도 의혹이 하나만 나오나요? 매일같이 말을 쏟아내고 추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그나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말받아 적기가 가장 객관적인 거죠. 어찌 보면 있는 말을 수도 이벤트라도 의사사건, 유사사건이라도 일단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우리나라 선거 제도 자체의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이 이회창 후보의 그 아들 병역비 같은 것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최종 단계에서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이 후보자의 검증 자체가 마지막에 몰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그 미국 같은 사회였으면 이회창 후보가 대법관이 될 때 그 문제가 걸러졌겠죠. 그래서 이미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게 특혜인지 아닌지가 아마 밝혀졌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검증이 공직 후보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뒤로 몰려 있으니까 그게 한꺼번에 빵 터지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 있으니까 검증도 불가능한.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고 계속 받아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사회 전체가 나눠야 될
그런 어떤 이 공론들을 전부 다 집으면 언론에다 몰아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따옴표 저널리즘에서 좀 다시 또 약간 새로운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발화의 주체가 노무현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정적 없는 분이잖아요. 네. 문재인이라는 후보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쓰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되게 치사한 방식이죠. 그다음에 그 제목들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노 하고선 해놓은 그런 따옴표 안의 말들은 실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누군가의 발언이에요. 제3자는 숨어 있고 그 발화자를 노로 만들어 놓은, 노무현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방식이고요. 기타의 어떤 제목들 같은 경우를 보시면 대부분이 발화자가 숨어 있습니다. 다 그랬다고 했다. 뭐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뭐 대선 겨냥 정치 공세 말라라고 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노무현을 갖다 놔요. 네. 마치 그 발화자이거나 또는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따옴표 저널리즘에 제가 신기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발언자와 따옴표를 연결시키지도 않는 상당 부분은 익명이거나 그 익명도 제3자 누군가가 아마 얘기했던 것들을 따옴표 해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제목으로 쓰는 대단히 특이한 방식의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거죠. 그 따옴표 저널리즘 위험성을 이제 방금 잘 지적해 줬는데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위험은 우리가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라는 게 대단히 짧잖아요. 저 따옴표 안에 그 사람의 전체 발언의 핵심을 과연 몇몇 단어로 요약해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누군가가. 그 어떤 문학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럼 결국 그 과정에서 인미의 왜곡과 비틀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이건 정말 의도성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없는 내용을 따옴표에 넣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익명은 가장 또 위험한 거거든요. 익명의 사람이 말한 것들을 따옴표로 그대로 옮겨놓는. 그게 이제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그걸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인터뷰한 거에 따르면. 근데 실수일 리는 없죠. 그 말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의 발언들을 왜곡시켜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따옴표 저널리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영업 비밀로 얘기하자면 따옴표 저널리즘을 끌어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오면 가정법을 써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으면 이렇게 되더라도가 나중에 빠지고 제목에는 결국 이렇게 하겠다만 이제 살짝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기자님도 상당히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본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뭐 겁니까? 그건 애매하게 아까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30몇 년 하셨으면 본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지 있다고 봐야겠죠. 보통 이제 3자화 시키면 본인 이야기. 아까 자꾸 애매하게 하시더라고. 그게 따옴표 저널리즘의 핵심이죠. 따옴표 저널리즘과 관련해서 옛날 얘기를 하나만 꺼내야 되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본인이 하셨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 따옴표 저널리즘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따옴표 저널리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인지, 아까 신기원이라 했지만 다른 식으로 이상하게 변질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정말 이 문제들을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려면 이런 점들은 좀 우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팩트체크라고 하는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사실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주요한 팩트체크 행위들이 만들어지게 된 게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하는 발언을 검증해보고자 해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론이 팩트체크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인의 발언이 이제 팩트체크의 대상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폴리틱 팩트 같은 이제 그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였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정치인들이 언론이 받아먹을 수 있도록 뭔가를 계속 던지면 이게 재생산되겠지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중간에 좀 끊어줘야겠다. 그래서 보도를 할 때 이 정치인의 발언의 진실성을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팩트 체킹하는 특별한 종류의 사이트나 언론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게 일반적인 사실 검증으로 지금 이제 퍼지게 된 거잖아요. 2014년 논문인가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실험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에 있는 의원들한테 주의회 의원들이죠,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쭉 보내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된 발언을 하면 팩트체크 사이트에서 검증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를 레터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 뒤로 이제 쭉 나중에 사후로 봤더니 받았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심하고 그다음에 허위 발언들을 훨씬 더 덜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안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 발언의 수준이 되게 높아서 팩트체크 사이트에서 많이 걸려지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체크의 뭐 유용성을 반드시 밝혀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언론의 검증 기능, 그러니까 발언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맥락과 사실을 가지고 한번 필터링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어느 정도 쭉 계속해서 작동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발언할 때 한 번이라도 조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요, 홍준표 전 대표가요, 후보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거짓이라고 한 것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고소고발했어요.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우리나라 정치인의 태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언론들이나 팩트체크 사이트가 특히나 선거 기간에 정치인의 발언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건 또 있는 거죠. 언론의 어떤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뭐 어떤 점을 개선해야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조금이라도 전혀 될까요? 우리 언론이 하지 않는 작업이 이제 리터러시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극을 연출하거나 영화를 이제 연출할 때 맨 처음에 목표한 방향대로 가는지 아니면 고증이 잘못된 게 있는지를 옆에서 계속 누군가가 체크하면서 감독한테 얘기를 해주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언론도 취재 지시를 내린 데스크 부장이 있고 지시를 받은 팀장과 이제 밑에 기자들이 있고 그 일직선상에서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옆에서의 조언이나 자문이나 아니면 팩트 체크를 갖다 해보라고 권고하는 또 다른 기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만 어떻게든 회유가 되거나 아니면 한 줄에서 실수가 나면 그대로 나가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여서 한 데스크에서 취재 지시와 일선 기자가 있다면 옆에 항상 법률 자문이 있듯이 팩트에 대한 자문 또는 이걸 갖다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까 하는 논평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에디터들이 리터러시 작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사 작성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세월호에서 큰 참사가 벌어졌다. 진도 앞바다에서 그러면 미국의 예라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제일 글 잘 쓰고 재난 경험이 많은 고참 기자, 나이 든 고참 기자가 가고 그 사람을 보좌하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니면서 취재할 젊은 기자들이 가고 해서 이게 공동 작업으로 취재해 오고 그걸 모아서 마지막에 경험 많은 기자가 그걸 라이터로서 쓰는 건데 우리는 무조건 젊은 제일 어린 기자가 제일 험악한 현장을 가게 돼 있으니까 가면 경험도 없는 데다가 이걸 어떻게 쓰라고 하는 지시도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고 하니까 항상 당황하고 이제 오보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현주 의원이나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나 이런 말을 하면서 막말, 그다음에 과격한 표현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표현들을 걷어내면 사실 별 내용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쏟아내고 그걸 언론이 받아쓰는 것. 어찌 보면 그건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건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이 한다는 게 이제 사실은 큰 문제죠. 그럼 마이너하고 이제 주변부적인 그런 언론들이 아주 이제 스스로를 황색 언론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예를 들면 영국의 더선 같은 경우 오히려 더 고급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자살한 언론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뭐 괜찮습니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주요 언론이 그게 한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의혹을 확산시키는 거.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시기나 일상적으로 정치 공세를 위해서 팩트들을 살짝 왜곡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 체크 같은 걸 통해서 금방금방 교정이 됩니다.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전에. 근데 이 선거 시기 특히 이런 무분별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것. 이건 진짜 민주주의의 가장 큰 근본적인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지금 토크쇼에서 결론에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언론이 전적으로 책임이고 언론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에는 언론에게 너무 많은 부담들을 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기간도 너무 짧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정치 문화 전반적인 정치 풍토 또 그런 발언 의혹 제기가 됐을 때
유권자들이 좀 흔들리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유권자들도 그런 의혹들을 좋아하고 그걸 또 증폭시키는 또 다른 이 작은 마이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전반적인 개선이 있지 않는 한 언론이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뭐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비관적이긴 합니다. 죄송하게도. 무겁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후배 기자들한테 하나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다면 지금 따옴표 안에 있는 정치인들의 말이 이제 주제이니까 어떤 정치인이 따옴표에 집어넣고 써달라고 하는 그 말이 취재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거기가 취재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얘기 끝나셨으면 요약해서 쓰면 되는 건데가 아니라 거기가 이제 취재의 시작점이어서 왜 저렇게 말하는지 저건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지 그럼에도 저 의도가 뭔데 다른 쪽에서는 저걸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은 어떨까? 이걸 뭐 얼마든지 취재할 것들이 널려 있는데 여기가 취재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못 나가고 그걸 또 데스크가 용인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정치인의 발언과 센 발언들, 막말과 언론의 따옴표 저널리즘에 관해서 좀 자세히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변상우 대기자님 네, 퇴직 후에도 맹활약 부탁드리고요. 네, 송현주 교수님 오늘 잘하셨죠? 최욱 씨 평가 좀 해주세요. 네, 뭐 잘 봐주세요. 제법이네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수진 기자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